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을 끝없이 밀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어디 집안인지 알아? 우리 손주가 영재래.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정말 행복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속이 텅 비었으니까 밖에서 채우려고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남들이 와, 대단하다 해줘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그 칭찬이 끊기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있으면 방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뭔가 든든하고 편안하고 괜히 존경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차이를 단 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허영심은 말이 많고 자부심은 침묵한다. 오늘 이 한 문장이 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허영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영심, 한자로 풀면 헛될 허쉬, 영화 영온입니다. 헛된 영화,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것. 우리 옛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다. 짐이 가득 찬 수레는 무거우니까 조용히 굴러갑니다. 그런데 텅 빈 수레는요? 덜컹덜컹 소리가 온 동네에 울립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외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를 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소리를 냅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니까요.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임에 나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가족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어디 집안인데. 우리 손주가 영재 판정을 받았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하나둘씩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보이면 아, 또 시작이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의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들은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그렇게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포장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어르신에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실이 어떻든 남의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만 좋으면 됐던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기보다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는 편이 차라리 견딜만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만 자기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마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기 행복을 내맡기는 사람이다. 생각해보세요. 내 행복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남이 칭찬하면 하늘을 날고 남이 무시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니 하루 종일 자기를 꾸미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쉴 틈이 없어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인생을 살 시간이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충전기 없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스스로 충전할 수가 없으니 끊임없이 밖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다. 남의 인정, 남의 칭찬, 남의 부러운 시선, 이것들이 바로 외부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가 끊기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존재 자체가 꺼져버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SNS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허영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사진부터 찍고, 여행을 가도 사진부터 찍고, 뭘 사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왜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물론 추억을 남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 맛보다 사진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사람. 여행지에서 풍경을 눈에 담기보다 카메라에 담는 게 먼저인 사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을 느끼기보다 이걸 어떻게 올리지? 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경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입니다. 쇼펜하워는 200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절반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진 것이다. 200년 전 말인데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물건들 중에서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며 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자부심.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가치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 지탱하는 마음입니다. 허영심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라면 자부심은 안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허영심이 충전기 없는 핸드폰이라면 자부심은 태양광 패널이 달린 핸드폰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그 동네에 또 다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임에 나오면 남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거 참 잘 됐네. 이렇게요.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우셨고 지역사회에 남몰래 기부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절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알면 되지. 남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것이 바로 자부심입니다. 내 가치를 내가 안다는 것. 남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침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고 웅장한 산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나 높은 산이야. 나 좀 봐. 나 대단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산은 그냥 거기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산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낍니다. 산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요? 산은 스스로의 존재감으로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딱 그렇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으면 어딘가 든든하고 믿음이 가고 존경스러운 느낌이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기에 남의 평가에 무관심하다. 반면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목을 매기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돌볼 여유가 없. 이것 좀 보십시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작 자기를 가꿀 시간이 없고 자기를 묵묵히 가꾸는 사람은 남의 인정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정을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인정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영심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기 때는 부모의 관심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좋아하고 돌봐야 밥을 먹고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무리에서 쫓겨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맹수한테 잡아먹히든 굶어 죽든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깊은 곳에는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맨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전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삶의 중심을 잡아먹을 때 생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내가 무엇인가.
건강, 성격, 지혜, 도덕성 같은 내면의 자질. 둘째,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재산, 소유물. 셋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명예, 지위, 평판.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즉 내가 무엇인가가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오직 나만의 것이고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문 하나에 평생 쌓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 내가 갈고 닦은 성품, 내가 수양한 마음,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쟁터에 서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성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소홀히 하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온 힘을 쏟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평생을 바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진짜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은 소박해도 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죠. 허영심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옆집이 차를 바꾸면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친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자녀가 걱정되고 동창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 비교가 허영심의 연료입니다. 비교에서 뒤처졌다고 느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과시하고 더 자랑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겉으로라도 뒤처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허영심이다. 왜냐하면 허영심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좋은 삶이 불만스러운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비교는 감사를 죽이고 허영심은 만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허영심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싼 옷을 삽니다. 잠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요. 그 옷은 평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새 옷을 사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좋은 차를 삽니다. 처음에는 뿌듯합니다. 그런데 옆집이 더 좋은 차를 사면 다시 불만족이 시작됩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허영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욕망을 채우면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이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수레바퀴에서 내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명품 가방을 사면 자기도 사고 이웃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자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면 자기 아이도 보내고 이렇게 평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70이 넘어 돌아보니까요. 남은 게 없더랍니다. 돈은 다 쓰고 정작 자기만의 추억은 별로 없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더니 정작 자기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맘 따라 사느라 내 인생을 잃어버렸어.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것이 허영심이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인생은 사라져버립니다. 허영심에 또 다른 폐해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지만 계속되면 피곤해지죠.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 진심 어린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 주위에는 진짜 친구가 없고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도 사라지죠. 반면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는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남아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이고 그것은 자부심 있는 삶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쇼펜하우어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분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그의 철학이 왜 이렇게 깊은지 이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17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사였는데요.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남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허영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얕게 만드는지를 몸소 경험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바깥에서는 빛나는 사교 여왕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들에게 냉담한 어머니였거든요. 화려한 파티에서 박수를 받을 때의 어머니와 집에서 아들을 대할 때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겉으로 화려한 것이 반드시 내면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에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 당시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같은 시간대에 당시 최고의 스타 철학자 헤겔이 강의를 하고 있었죠.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났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하거나 헤겔의 스타일을 흉내내서라도 인기를 얻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묵묵히 써나갔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6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그의 철학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바그너 같은 거장들이 모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젊은 시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여 자기 철학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넘게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부심은 침묵한다의 실제 모습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동양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말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고 떠드는 사람은 오히려 빈 곳을 말로 채우려는 것이라는 뜻이죠.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빠르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에 빠진 사람은 말이 앞서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말은 적되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불교에서도 허영심을 경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파도가 한번 치면 무너져 내린다. 허영심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에 자부심은 바위 위의 집입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선종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밥 먹으면 밥그릇을 씻는 것이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깨달음이라니.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허영심과 자부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허영심에 빠진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밥을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과시할 것이 없는 삶,
그것이 가장 충만한 삶이라는 역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이면서 동시에 깊은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이고 진짜 자부심이니까요. 동서양의 지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칠을 내려놓고 내면을 가꾸라는 것, 말을 줄이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 나이대에 허영심과 자부심의 문제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허영심이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겠다는 마음이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성장의 자극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에너지가 유한해집니다. 이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쓸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 둘째, 인생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남은 시간을 허영심에 쓸 것인가?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쓸 것인가? 나이가 들어서도 허영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참 고달픕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것을 숨기려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것을 감추려 하고, 자녀가 기대만큼 안 되면 남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반면에 허영심을 내려놓은 노년은 참 평화롭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씁니다.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참 편안한 분이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자랑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잘못했던 일도 솔직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시고, 나도 그때 참 어리석었지 하면서 겸손하게 인생을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분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편하니까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비교당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자부심이 만들어내는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달려간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행복이란 불행을 피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허영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행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허영심을 줄이고 자부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세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특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려는 것인가? 이 짧은 멈춤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비교의 방향을 바꾸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이런 성장이 쌓이면 자부심이 됩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넷째, 남몰래 좋은 일을 해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나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자부심의 씨앗입니다. 다섯째,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가지세요. 좋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곱씹어보고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밖으로 과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여섯째, SNS 사용을 줄이세요. SNS는
허영심의 놀이터입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것이 훨씬 값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바뀌는 경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소통보다 표정, 몸짓, 눈빛, 분위기로 하는 소통이 훨씬 많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 눈빛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자기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사람의 미소. 이런 미소는 10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다음 모임에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아 보세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 참 좋은 분이다. 그분은 뭔가 다르다.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고 자부심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기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풍요를 키우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친구가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셨고, 가정을 꾸리셨고, 자녀를 키우셨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겁니다.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아침에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세요.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떠올리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자기 삶을 가꾸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100배는 강합니다. 허영심은 말이 많고 자부심은 침묵한다. 빈 수레는 요란하지만 가득 찬 수레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수레에는 이미 소중한 것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건 남들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자기 수레 안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